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그래프가 천천히 상승했다가 수직 낙하로 떨어져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듯이 저 또한 어깨에 벽돌을 얹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피눈물을 흘리며 악에 바치기도 했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나쁜 생각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몇 자 끄적여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며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가장이었어요. 제가 36에 과장을 달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7년이 넘도록 만년 과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도 연차가 있으니 연봉은 만족할 만큼 받았고 처자식을 부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46번째 설날을 보내고 회사를 나갔는데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따로 불러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아, 박 과장, 입사 몇 년 차지? 네, 부장님. 올해로 15년 차입니다. 부장님은 저에 관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무리 설계팀이라고 해도 영업 실적이 너무 없어.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멀티플레이가 필요한데 말이야. 내 말에 동의하나? 제가 하는 일은 캐드를 다루고 기계 회로도와 배치도를 작업하는 사무일이었어요. 하지만 영업팀에서 일을 따와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영업이 그만큼 중요했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올해는 영업 실적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야 다 하지. 여기서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회사가 요즘 매출이 많이 딸려. 그래서 영업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야. 그 말을 듣자 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저를 자르고 영업사원을 뽑겠다는 말로 이해가 됐었으니까요. 부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실적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한번 믿어주세요. 하지만 부장님은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시더군요. 15년 동안 모아다가 이제야 실적을 올리겠다고? 그럼 내가 자네 말을 믿어줘야 하나? 그러게 평소에 실적 올리고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좀 좋았어. 엊그제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어. 자네를 권고사직하라고 말이야. 내가 카바 쳐주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네. 자네 우리 회사를 15년이나 다녔으면 퇴직금도 꽤 될 테니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 아예 대놓고 나가라고 말하는데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잘려버리면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은 소용없었어요. 부장님은 사직서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던지듯이 건네주며 회사가 힘들다는데 어쩌겠나. 그냥 조용히 나가주게. 그리고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 내가 나설 수도 없어. 얼른 돌아가서 후배들한테 인수인계하고 이번 주 내로 그만두는 걸로 하지. 라고 냉정하게 저를 내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고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나가라는데.
제가 버티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후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도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네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자식들의 방을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중학생인 아들과 딸은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여 그냥 문을 닫았고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는 집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잘린 걸 말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밥은 먹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 집사람이 차려준 집밥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우걱우걱 맛있게도 먹었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자 저와 아내가 둘이 마주 앉게 되었고 아이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번 달 보너스 달이지? 아무래도 유건이 과외 좀 시켜줄까 봐. 학원에 다녀도 수학을 못 따라가나 봐. 옆동 사는 준하 엄마 알지? 그 엄마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알고 있다면서 소개해준다는데 내일 만나볼까 해. 과외? 아직 중학생인데 이르지 않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켜줘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자 집사람은 제가 구식이라며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서 중학교 때 과외를 시켜도 늦은 축에 낀다고 말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이어서 돈 들어갈 곳에 관한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찬물을 끼얹듯 회사에 잘렸다는 말을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퇴사 사실을 알리지 못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나왔고 갈 곳 없는 저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저같이 회사를 잘리고 오갈 데 없는 중년의 남자들이 여럿 보였어요. 저와 같이 양복 차림으로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기분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이가 40 중반이니 어디 가서 재취업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었으니 제가 하던 설계 일을 토대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자 집사람에게 당당하게 퇴사 고백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밥상을 거하게 차려놔서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사람은 회사 생활하는데 고생이 많다며 몸보신을 실컷 하라고 오리백숙에 시금치, 고사리 등 비싼 반찬들로 식탁을 가득 메워놨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먹고 생각하기로 하고 하루 종일 굶은 배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넣어줬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자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하니 빨리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애들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을 2-3개를 다닌다니까? 그래도 뭐 우리도 나쁘진 않아. 당신 차장 되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진급은 언제쯤 될 것 같아? 그 회사는 무슨 과장을 7년이나 시켜.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집사람의 말을 듣자 이제 정말로 때가 왔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렇지. 어느 회사가 과장을 7년이나 시키겠어. 완전 도둑놈들이지. 여보, 나도 이번 기회에 사업이나 해보면 어떨까? 내가 설계를 잘하니까 거래처만 잘만 따면 중박 이상은 갈 것 같지 않아? 아서라, 요즘 사업 망한 사람이 세고 셌어. 내 친구 남편들도 사업한다고 꼴값 떨다가 하나같이 폭삭 망했다니까?
나는 당신이 사업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회사에 얌전히 붙어 있어. 집사람의 확고한 의견을 듣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람은 제가 수상해 보였는지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눈을 감고 말해버렸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걸로 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겠어? 이에 집사람은 충격을 받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당신 잘렸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분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사람은 10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집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새벽까지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궁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생각을 정리해서 집사람에게 사업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재취업을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일러줬어요. 그러자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꿈도 꾸지 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 당신 퇴직금은 애들 교육비랑 나중에 대학에 갈 때 쓰는 게 낫겠어. 응, 그래, 알겠어. 내가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볼게. 조금 아쉬웠어요. 집사람이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계산부터 하는 게 서운했답니다. 이튿날부터 인터넷으로 여러 직장을 알아봤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꾸며 10곳의 회사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저를 찾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백수로 지내는 내내 집사람과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집에서 지냈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2개월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집사람은 아직도 취직이 안 됐느냐며 짜증을 냈고 정 할 일이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래서 전 공사장 인부라도 하려고 용역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혈압이 나와 일을 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집사람에게 생활비 하라고 전해줬어요. 하지만 집사람은 겨우 100만 원 벌어왔냐며 승질을 냈고 빨리 먹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아마 저같이 퇴직하고 백수가 되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집사람이 무섭고 자식들한테는 눈치가 보이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여하튼 저는 편의점 말고도 택배 상하차도 매일 나가서 온몸에 근육통을 달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자신이 참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인생의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기운을 냈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모두 저만의 것이었다는 걸 얼마 뒤에 알게 됐어요. 집사람이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에 앉아보라고 했는데 집사람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게 낫겠어. 뭐? 이혼? 회사 잘렸다고 이혼을 하자고? 야, 고작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 더 기다려주면 덧나니? 아내는 한숨을 쉬며 당신한테 희망이 안 보여. 10수년을 일한 회사에서 잘린 이유가 뭐겠어?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고. 지금도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 애들 대학에 결혼시킬 돈을 벌겠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랑 이혼하면 돈이 뚝 떨어지기라도 해?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애들 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돈으로 애들을 키우려고? 당신 퇴직금이랑 위자료로 그 돈하고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재테크해서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도장 찍자. 결국 돈이었어요. 저는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인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돈 버는 기계가 낡고 못 쓰게 됐으니 내다 버리겠다는 말이었죠. 정말 1억이야? 재테크는 이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토사구팽하는 건 너무하잖아.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도 집사람은 침착하게 잊었어? 당신이랑 나 선보고 결혼했어. 그 말은 뭐야? 조건 보고 결혼했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조건에 치명타를 날렸으니까 각자 제자리로 가자는 거야. 난 당신하고 계속 같이 살 마음 없어. 이혼 안 해주면 애들 데리고 나가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통보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집사람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버텨볼까 했지만 저런 마음을 두고 있는 집사람과 어떻게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집을 팔고 거의 다 집사람에게 줬고요. 그렇게 제가 가진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참 바보 같죠? 15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아온 저에게 남은 돈이 그것뿐이니 애석하고 착잡했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고 거기서 지내며 편의점과 택배 상하차 알바를 이어갔어요. 혼자 벌어먹고 고민 없이 사니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놈의 눈칫밥을 먹는 동안 얼마나 많이 체했던지 혼자 살게 되니 아주 밥도 잘 먹고 근심 없이 잠도 잘 잤네요. 다만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사춘기 나이라 그런지 제가 연락을 해도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자식들과의 연을 이어가려고 집 앞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불러내기도 했답니다. 역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말 몇 마디 나누고 쏜살같이 들어갔지만 전 아들,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됐죠. 그렇게 혼자만의 인생이 몇 달 더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끝내고 오전 12시에 집으로 걸어가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을 서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행사라도 하나 해서 목을 빼서 확인하는데 글쎄 아이들이 줄을 선 이유가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모였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더 지켜보려고 멀찌감치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붕어빵 아저씨가 지금 줄 서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벌었는지 떠올렸답니다. 그런데 꽤 쏠쏠한 수입일 것 같더라고요. 일도 제가 하고 있는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보다 나아 보였고 무엇보다 햇살을 맞으며 아이들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붕어빵 노점이 텅 비었을 때 사장님에게 다가가 말을 붙여봤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저도 1,000원어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장사야 뭐 그럭저럭 됩니다. 그 회사 다닐 때만큼은 아니어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을 정도는 돼요. 왜요? 붕어빵 장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점을 차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붕어빵 사장님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장사에 필요한 기구와 도구를 사겠다고 일렀답니다. 사흘 뒤 붕어빵 굽는 도구와 재료, 가스와 천막을 구비한 저는 며칠 전 만났던 붕어빵 사장님의 조언으로 다른 초등학교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첫날은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연습으로 수백 개의 붕어빵을 구워냈답니다. 처음에는 태우기도 하고 덜 익기를 반복했는데 그래도 먹을 만한 붕어빵을 많이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 얘들아, 아저씨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니까 자주 사 먹어라.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붕어빵을 먹느라 삼매경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기더군요.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지하방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기대까지 했답니다. 그날 이후 제 붕어빵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손님이 매출의 90%를 차지해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았죠. 또 일하는 시간도 준비해온 재료가 떨어지면 접어야 해서 몸도 전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1,000원짜리 뭉치를 꺼내 돈 세는 재미로 밤을 보냈고 다음날은 더 많이 재료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따뜻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선지 털을 잡아선지 어린이 손님뿐만 아니라 어른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 티를 벗어내지 못했는지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주시는 제 또래 남자들도 여럿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 손님이 빠지고 구석으로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모습을 보니 꾀죄죄한 게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지저분해 보이긴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어르신께 붕어빵 5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어르신에게서 땀으로 찌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강하게 났답니다.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꾹 참았네요. 제가 어르신을 부르자 대답하는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르신 배고프시죠? 붕어빵 좀 드시라고요. 고마워 아저씨. 그런데 겨우 5개야. 주는 김에 더 주라. 혜준이 배고파. 어르신의 어휘와 말투 그리고 표정을 보아하니 치매가 있으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전 이해하고 붕어빵을 더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호호 불어줘. 혜준이 뜨거워서 못 먹겠단 말이야. 네네, 불어드릴게요. 저는 붕어빵을 입바람으로 식혀 어르신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며칠 굶은 사람처럼 얼마나 허겁지겁 드시던지 금방이라도 체할 것 같더라니까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안 뺏어 먹어요.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자 초등학생들이 다시 몰려들어 저는 붕어빵을 만드는데 정신이 팔렸고 노숙자인 어르신이 언제 사라졌는지 아까 앉아있던 자리에서 낙엽 하나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까지 난 참이라 어르신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은 다음 날이 되자 사그라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어르신이 또 제 노점에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배고프시죠? 붕어빵 좀 드릴까요? 응, 혜준이 배고프다. 얼른 줘라, 얼른. 이번에는 붕어빵과 국밥 한 그릇 값을 같이 드렸어요. 어르신, 붕어빵은 간식이니까 저기 국밥집 가서 식사라도 하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저에게 돈을 던지듯이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붕어빵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붕어빵을 드시러 오셨고 저는 기분 좋게 붕어빵을 내어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르신이 한 번도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럼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 쉼터나 요양원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르신이 눈에 보이자 몰래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붕어빵을 드렸어요. 이윽고 경찰차가 나타났고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저희 쪽으로 향해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어르신이 경찰들을 보자마자 주랭랑을 치듯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문도 모르는 경찰들은 어르신 뒤를 쫓아갔고요. 저도 어르신을 향해 크게 소리쳤답니다. 어르신! 이분들은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도망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경찰들을 따돌리고 어디론가 도망치셨고 경찰들은 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저런 노숙자들은 대부분이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보고 도망을 왜 치겠습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요. 우리가 괜히 개입하면 더 곤란해진다니까요. 저런 모습을 가족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권리와 체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밤에 지하철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지 보시면 신고할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노숙자 때문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 어르신은 치매 환자라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확실해요? 붕어빵 공짜로 먹으려고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하튼 노숙자들은 저희 도움받는 걸 질색하니까 차라리 쉼터에 전화나 걸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르신이 우선이니 꾹 참고 경찰 말대로 노숙자 쉼터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초등학교 앞인데 노숙자 한 분이 계셔서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여기로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여보세요? 노숙자들은 타이로 여기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끌고 오면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들이어서 며칠 지내지 못하고 도망 나가는 게 부주기수예요. 그래도 꼭 입소하시겠다면 지금 전화해 주신 분이 모시고 오세요. 적당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나 노숙자들의 편견이 심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노숙자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에 충격이었습니다. 편하게 지낼 곳을 마련해줘도 다시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치 얼마 전 회사에서 잘리고 오갈 데 없던 제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르신께 쉼터에서 지내는 게 어떨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역시나 같은 시간에 붕어빵을 드시러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건네드리고 운을 띄웠어요. 어르신,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제 물음에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붕어빵만 드셨어요. 제가 재차 물어봐도 치매가 있으셔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점 문을 잠시 닫고 어르신을 모시고 노숙자 쉼터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는 거야? 쉼터요. 어르신이 씻고 밥도 드실 수 있고 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곳이요. 혜준이 안 간다.
혜준이는 붕어빵만 먹으면 된다. 이 손 놔주라. 어르신은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운지 도움의 손길을 피하려고만 하셔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더 끼어들었다가는 제 노점에도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 당분간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어르신은 어제 제가 했던 행동은 다 잊으셨는지 순수한 눈으로 붕어빵을 바라보았고 저는 미소를 띠며 미리 구워놨던 붕어빵 여러 개를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그렇게 매일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드시고 한두 시간 앉아 계시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시길 반복했고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잘된 일이라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 기대와 달리 일주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고 평상시처럼 붕어빵을 드시고 한참을 머물다 어디론가 떠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바람에 천막이 모두 젖어버렸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손님이 하나도 없었죠. 붕어빵도 구워놓으면 바로 식어버려서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거리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붕어빵 노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비를 맞고 있는 어르신이 보였어요. 어르신은 어김없이 붕어빵을 드시러 저에게 오는 길인 것 같았답니다. 비를 쫄딱 맞고 계신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이 보행자 신호도 아닌데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르신이 달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고 점점 가까워지자 집채만한 트럭이 어르신을 향해 돌진했어요. 순간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힘껏 달려 어르신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트럭에 제가 치이게 됐답니다. 잠깐씩 의식을 차릴 때마다 밝은 조명이 눈앞에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자고 나서야 바위보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제 눈에 플래시를 비추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무어라 말을 했고 저는 곧 정신이 깨어나며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환자분,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2개요. 제가 읊조리듯 말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굴려 주위의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로 봐서는 다른 환자의 면회객이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저는 또다시 밀려오는 잠을 참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고 아주 개운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고 나서야 다시 깨어났답니다.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팔과 다리가 어찌나 아프던지 꿈쩍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른팔과 왼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아챘답니다. 제가 앓는 소리를 하자 여러 남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는 얼굴이 한 사람도 없었네요. 이상현 씨, 정신이 드세요? 팔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움직이기 힘드실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다들 누구신데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저희는 잠시만요. 제가 대답해 주실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후 제 또래 되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 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제야 어르신의 가족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미소로 화답했답니다. 이상현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무사한가요? 네, 아주 무사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옆자리에 계세요. 어르신 아들이 커튼을 걷어내자 코를 골고 주무시는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노숙을 오래 해서 세균 감염과 같은 예방을 위해 링거를 맞는다고 알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과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아들은 그동안의 속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상 씨, 제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저의 부주의로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오늘날까지 와버렸네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찾고 찾아도 안 보이시다가 이현상 씨 덕분에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노숙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을 경찰에 신고도 하고 노숙자 쉼터에도 모셔가려고 했는데 자꾸 도망을 가셔서 너무 늦게 가족들 품에 가셨네요. 제가 현명한 사람이면 더 빨리 찾아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르신 아들은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도망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찾아간 것 같더라고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아들이 붕어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매일같이 붕어빵을 공짜로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이현상 씨 이야기만 하고 계셔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올곧고 훌륭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아버지와 인연이 됐다니 아들로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붕어빵 장수가 붕어빵 드린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의 아들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더군요. 그런데 명함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 이영표 대표이사님? 그럼 어르신이... 네, 맞아요. 저희 회사를 세우신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입이 떡 하고 벌어지며 그 사실에 놀랐더니 밝은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봐서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 넋두리 하듯 지난 날을 들려드렸답니다. 그러자 대표님은 저희 회사도 설계팀이 있는데 이현상 씨가 합류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 다시 잘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그동안 붕어빵을 팔며 얻었던 행복을 놓치기 싫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둘러댔고 제안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제 옆 침대에서 주무시던 어르신이 깨어났고 여느 때처럼 저를 보고 붕어빵 아저씨, 오늘은 붕어빵 안 구워? 혜준이 붕어빵 먹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어르신 몸이 다 낫고 구워드릴게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붕어빵이요 하고 대답해줬네요. 이튿날 어르신은 퇴원을 하셨고 대표님도 함께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제 머리맡에 큰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돈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편지 한 장도 들어있었는데 어르신 아들이 남겨놓고 가신 거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현상님,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공짜로 붕어빵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밀린 붕어빵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돈 뭉치가 얼마나 두껍던지 나중에 세어보니 5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제 상황이 가릴 처지가 아니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답니다. 나중에 제 자식들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이죠. 저는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지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르신의 회사라는 걸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는 건 대부분 돈일 테니 그 난관을 잘 헤쳐나가려면 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대표님께 전화를 드리고 염치 없지만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설계팀의 차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답니다. 다행히 전에 있던 회사에서 하던 일과 흡사해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게 되어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회사에 다니게 됐죠. 한편 노숙자였던 어르신이자 저희 회사 회장님은 대저택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가정부와 간호사를 두고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언제든지 회장님을 뵙고 싶으면 찾아간다고 하셔서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붕어빵을 사들고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저 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붕어빵 아저씨, 왜 이제 왔어? 혜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허허하고 너털 웃음을 하고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기 붕어빵이요. 어르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셨고
제정신이 돌아오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겐 다행으로 들렸어요. 어르신의 가족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회장님으로 돌아오시면 저를 못 알아보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끔 어르신을 찾아뵙고 붕어빵도 나눠 먹는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들, 딸을 불러 식사를 하며 좋은 회사의 차장으로 취직했다고 자랑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하고 싶은 과외를 얼마든지 시켜주겠다고 멋지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난관들을 제가 모두 도와줄 거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일러줬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에 전 처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니 돈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라도 내가 용서하고 양보할 테니까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용서와 양보라는 단어를 듣자 저는 흥분이 됐습니다. 저를 낡은 기계 취급하고 토사구팽한 여자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합치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아, 최소한 양심이라도 가져봐.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나를 용서하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자 전처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마저 식사를 끝내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 문제로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 만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을 전달했고 전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부장으로 승진한 저는 새로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요. 제 부하 직원인데 이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잘 만나고 있답니다. 더 늦기 전에 재혼하려고 청혼까지 하고 결혼식 날을 잡아뒀네요. 제 이야기를 써보니 그렇게 힘든 삶을 산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그럼 모두 평안한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